2023년 3월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16년간 죄책감 그리고 자수를 생각해본 적이 없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라는 답변만 남겨놨던 범인. 그런데 유독 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만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우발적이 없다. 계획살인이 아니다. 우발살인이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분명 형량이 다르다는 걸 말이죠. 모자, 마스크, 그렇게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넘겨진 피의자.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2021년 6월 30일 인천경찰은 한 가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 폐지 이후에 발생했던 11건의 사건에 대해서 DB화를 시켜 시도경찰 간 정보를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최대 21년 가까이까지 해결하지 못한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영구 보존을 하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천 지역에선 무려 11건의 장기 미제 사건이 목록에 올라왔었죠. 굉장히 많은 사건,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2000년 8월 1일 이후로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들, 저희도 진행했던 사건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우리의 눈에 띄었던 하나의 사건, 바로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7년 발생한 사건입니다. 무려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은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겁니다. 김원 사건 파이,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 편입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반증을 하고 있었죠. 인천지방경찰청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수사를 포기하면 공범이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뒤 무려 6년간 수사에 매진해 수사기록만 25,0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과학수사는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미제사건 수사팀은 절대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16년간 베일에 감춰져 있던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 2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시청과 남동공단 사이를 연결하는 왕복 8차로 구간입니다. 왕복 8차로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통행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특성상 인적이 매우 드문 공간이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 비가 엄청 내리던 그날, 당시 41세 택시기사는 운전을 하다 급히 소변이 마려워 잠시 고가 밑에 차량을 세우게 됩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숲을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문득 이상한 형체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죠. 즉시 경찰에 신고를 냈고 경찰은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개인 택시 기사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사라진 것도, 현장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무수히 많이 내린 비, 당연히 흐르는 그 빗물을 따라 많이 퍼져 있는 상태. 눈에 띄었던 거는요, 우측 손목 부분이 끈으로 묶여 있었고 피해자 온 몸에는 흉기의 상처가 낭자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인 걸 알았으니 일단 택시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의 위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왔죠.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던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새벽 4시 10분, 또 하나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아니, 골목길에 한 택시가 주차되어 있는데 계속 빵빵거리는 경적이 울리고 전조등도 깜빡거리고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뒷좌석에서 불이나 연기가 나고 있다라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죠. 시신으로 발견된 택시기사, 그리고 갑자기 불타면서 보였던 택시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 현장은 무려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관교 중학교 인근 골목이었습니다. 차량 외관은 매우 깨끗한 상태였죠. 조심스럽게 차량의 뒷좌석을 열자 불에 태운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과연 범인이 남긴 흔적은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발견된 시신에선 흉기에 찔리고 목에 졸린 경부압박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양 손목을 묶은 끈도 있었고 담배꽁초, 혈흔까지도 있었죠. 당연히 당시 국과수의 모든 감정을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과 흉기로 인한 다발성 출혈, 가슴, 배, 허벅지 등 약 17곳을 흉기에 찔려있는 상태였죠. 그럼 우린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차량을 타고 있던 범인 혹은 범인들이 우선 처음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이후 택시를 그대로 몰고 2.5km 떨어진 골목길로 가서 차량에다가 방화를 저지르고 완전 범죄를 꿈꿨다 정도까지였죠. 이 정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범인은 끈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불을 지를 인화성 물질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흉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 두 번째, CCTV였습니다. 이 CCTV는 차량을 놓고 도주하는 두 남성을 찍은 CCTV입니다. 2007년 7월 1일이었죠. 20대 중반의 남자 2명이 갑자기 어디론가를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 이 중에 한 명의 혈액형이 B형이다 정도까지는 알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그냥 도주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걸 한번 알아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 골목길로 왔던 이유는 미리 준비한 흰색 차량을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차량을 바꿔 타는 것까지도 미리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이 차량, 흰색 크레도스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의 CCTV 화질이 매우 나쁘고 비도 왔던 탓에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특히 번호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인 남긴 흔적 세 번째, 택시 강도살인. 피해자는 사망하기 하루 전날이었던 2007년 6월 30일 저녁 친한 친구와 저녁 식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밥을 먹고 헤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었죠. 집에 간 친구는 밤 10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도림동에 거의 다 왔다. 9월동 나이트클럽 쪽으로 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통화였죠. 그 이후 시신으로 발견된 건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도림동은 시신 발견 장소로부터 불과 10분밖에 안 떨어진 거리였죠. 그럼 사라진 건 따로 없었을까? 버려진 택시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는요, 동전과 지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택시에 당시 동전이 없다는 건 매우 이상하죠.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현금을 내는 상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에는 많은 양의 동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도 아예 사라졌죠. 그리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6만원과 신분증이 있는 지갑 자체도 아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헌데 이상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 쪽 밑에 있었던 1,000원짜리 뭉칫돈은 그대로 발견됐죠. 아마도 범인들이 이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밤 10시 30분 이후 누군가를 데려다 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메타기가 찍혔습니다. 누군가가 차를 탑승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죠. 하지만 그 차량이 어디까지 갔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범죄 피해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범인들이 노렸던 것, 비면식범 사이 그냥 다니는 차량을 탔다라는 걸 보면 전형적인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의 모습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카드 같은 걸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택시 강도 살인에 대한 범주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택시 강도 살인이 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기 때문에 유전 정보, DNA 같은 게 오염되는 경우들도 매우 많았고 CCTV의 사각지대 같은 데에서 택시 기사를 유인하게 되면 범죄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들 때문이죠. 해서 과거에는 택시 강도와 관련된 미제 사건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택시 강도 살인으로 보이는 2인조 강도. 근데 이들은 분명 당황하고 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획적이었지만 차량을 완벽하게 뒤질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을까요? 당시 경찰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분명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이 맞다. 그 이유는 택시 타고로 오다 금품을 노리고 살해하고 남동고가 밑에 시신을 유기한 뒤 차량을 좁은 골목길에 버린 것, 바로 전형적인 범죄 패턴이다라고 판단했죠. 당시는 분명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죠. 사건 발생 직후 인천 남동경찰서는 형사 32명을 구성해 수사 전담반까지 꾸렸습니다. 그리고 크레도스 차량 때문에 수도권에 등록된 그 차량 5,968대를 전부 조사를 했죠. 뿐만 아니라 기지국의 통신기록 26,300건, 876세대 전수조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6개월간 진행했지만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택시에서 나온 승객 지문까지 확보해 전과자까지 대조했지만 어떤 소득도 발견할 수 없었죠. 결국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택시가 버려진 곳이 관규중학교 뒷골목. 그런데 이곳은 현지 쪽,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아마 모를 곳이다 라고 유추해 범인이 아마 근거지가 이 근처일 것이다 정도만 유추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2007년 12월 12일 놀라운 기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인천 강화 총기 강도 용의자가 경찰에 신고를 요청한 편지에서 자수 의사를 밝혔다. 네, 2007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강화 총기 강도 사건의 범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편지 내용에는 지난 7월 1일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서 발생한 개인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편지 내용 중에 인천 남동 택시강도 살인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한 줄 적혀있고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면 모를 내용이다라고 당시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2007년 당시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이후 조사에서 이 부분은 무관하다라는 결론이 나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하지만 그 가능성까지 산산조각나며 이 사건은 무려 16년에 걸친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시간은 무려 10년 이상이 흐르게 됩니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 거의 1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면 공범이 되니 말이죠. 그런 각오로 움직였습니다. 수사 기록, 현장 자료를 넘겨받고 이 사건에 대해 지문 재감정,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보강 수사를 오랜 시간 동안 시작합니다. 즉, 이 사건을 해결하기 앞서 10년 가까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한 겁니다. 우선 우리에겐 간략하게 알려져 있지만 당시 미제 사건 조사팀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택시 방화 현장의 CCTV에 찍힌 그 크레도스 차량을 다시 특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같은 종류의 92,000대의 차량을 다시 한번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심되는 차량을 990대까지 압축을 시켰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990대 중에 전 소유주부터 현재 소유주까지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2,400여 명을 직접 탐문하며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2,400명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국과수의 힘을 빌리면서 남는 시간 동안 놀지 않고 증거를 계속 찾아야 됐던 경찰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만약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그걸 재판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동시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일단 택시에 불을 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재감정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한 가지가 결국 나오게 됩니다. 2021년 9월 1일 재수사를 시작하고 무려 5년이 지났습니다. 국과수에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쪽지문이 발견됐다. 쪽지문이란 전체 지문이 아닌 약간 일부의 지문인데요. 과거에는 쪽지문으로는 범인을 검거하기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쪽지문으로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쪽지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끈부터 어디에서도 흔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기에 보이시는 방화, 이게 그냥 방화가 아니었거든요. 라이터로 그냥 불을 붙이고 나간 게 아니라 당시 범인 중에 한 명은 자동차 안에 있었던 차량 설명서를 구겨서 거기에 불을 붙인 뒤 올려놨던 겁니다. 차량을 전소시킬 목적이었지만 안에 공기가 부족한 탓에 당연히 이렇게 뒷좌석만 태우고 자연스럽게 꺼진 불씨였죠. 만약 그때 당시에 차량 설명서까지 전부 다 탔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 범죄는 없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 타다 남은 차량 설명서의 그 끝부분에서 쪽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그 쪽지문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했던 2,400명 안에 용의자가 있는지를 대조해보는 것, 즉 2,400명 중 일부만 찾아보고 있었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쪽지문의 용의자가 크레도스 차량의 과거 소유주인 걸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바로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고 나서 검거하자라는 입장이었죠. 이를 토대로 먼저 이 사건의 주범 40대 남성을 2023년 1월 5일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그 이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범은 검거되자마자 자긴 기억도 안 난다, 그런 적이 없다라며 발뺌을 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분명 CCTV상 범인은 2명이었죠. 공범까지도 불지 않는 겁니다. 일단 증거는 확실하니 검찰로 넘겨놓은 상태. 만약 이 사람이 검거됐다라는 기사가 터지게 되면 공범이 잠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조용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관련자 조사 및 통신, 금융내역 거래 분석을 통해 약 한 달이 지난 2023년 2월 28일 공범의 검거에도 성공합니다. 사실 2023년 3월 9일 오전 11시 10분에는요. 인천지법에서 주범에 대한 재판이 원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 갑자기 검거가 되면서 재판은 4월 20일로 연기된 상태지요. 이유는 이 둘을 함께 병합해 재판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자백 매우 끔찍했습니다. 일단 주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공범으로 검거된 40대 남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품을 빼앗기 위해 주범과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가 너무 두려워서 살해했다라는 취지였죠.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교도소에서 나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자 택시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매우 끔찍한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둘 중 한 명, 바로 주범이 인천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과거에도 예측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들이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일단 범행 현장을 먼저 물색합니다. 그리고 크레도스 차량, 도피 차량까지 확보를 했죠. 그리고 범행 은폐를 위해 방화 도구,
기사를 위협할 흉기도 준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주로 활동했던 주범이 CCTV가 없는 인적이 드문 장소를 미리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범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 7월 1일 새벽을 D-Day로 잡은 이유가 있었죠. 당시에 화질이 좋지 않은 CCTV인 걸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더, 비가 오는 날이 더 안 좋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과자기 때문이죠. 해서 범행은 비가 오는 날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린 날이었죠. 이들의 당시 범행 경로입니다. 이들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소지한 채 먼저 택시 승객을 가장해 택시를 타게 됩니다.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모 교회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남동세무서까지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직선도로로 매우 짧은 공간이었죠. 왜 그곳에 가자고 했을까요? CCTV가 없는 장소만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갑자기 흉기를 들고 강도를 시작합니다. 이동 중에는 택시기사님을 위협했고 차량이 정차하자 택시기사님은 도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목을 졸라 제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리를 이동시킨 뒤 공범이 운전대를 잡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미리 주범이 봐왔던 남동 고가도로 밑에 있는 장소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을 조르며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건 동전과 현금 6만원이 든 지갑뿐이었죠. 불과 6만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차량을 바꿔 타고 그렇게 사라졌던 것이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범행 후에는 바로 차량 크레도스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방, 경기도 쪽으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이죠. 유족 측은 되게 어이없습니다. 어떤 원한도 없으면서 겨우 6만원의 택시 운송 수익금을 빼앗으려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16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범인의 모습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끈질긴 노력 끝에 검거된 것, 당시 초기 경찰이 수사를 완벽하게 하고 현장 보존 및 그 이후까지도 자료들을 계속 보관해왔다라는 점, 그리고 10년이 지난 시점 2016년부터 다시 한번 재수사를 통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범인을 검거한 경찰들. 사실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한을 풀 수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선 또다시 경찰을 욕하는 여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 그럴 수도 있었죠. 바로 신상 공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3월 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시민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검거됐던 공범의 이름, 나이, 얼굴에 대한 사진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죠. 경찰관 내부 인원 3명,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 총 8명이 약 2시간 정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였죠. 그 이유는 방어권 보장과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그 다음 멘트였습니다. 형평성의 논란의 이유다라는 말이죠.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라는 게 어떤 말이었을까요?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신상공개정보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도 말이 나왔던 겁니다. 공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거 뭐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욕하고 있지만 우린 정확하게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검거된 바로 주범 때문입니다. 아니, 주범이 잡혔는데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희는 앞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쪽지문의 발견, 그리고 그 뒤에 크레드스 차량에 대한 것, 모든 자료 조사를 거쳐서 우리는 A씨를 검거했다는 것, 즉 주범을 검거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CCTV상 공범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주범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죠. 공범을 불지 않는 사람, 그럼 공범을 잡기 위해 또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론에 16년간 베일에 감춰져 있던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 한 명을 검거했다라는 사실이 공표되고 나면 공범은 잠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감출 수밖에 없던 게 경찰의 입장이었죠. 그렇게 꽤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밀 수사를 다시 한 뒤에 신원을 확인, 그렇게 그 이후에 공범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는 주범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죠. 구속하고 검찰로 넘기는 데는 분명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신상공개 법률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검찰로 넘긴 상태에서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잡혀있는 지금 현재 공범이 검거돼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주범으로 검거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재판대에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가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건 경찰이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의 문제입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상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이번 사실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 범죄자들에 대한 얼굴 공개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있었던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의 범인 이승만, 이정학 모두 공개가 되었죠. 이들은 사실 되게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검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좀 다른 입장, 결국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이후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처럼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죠. 일단 첫 번째 핵심 쟁점,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 우발적 살인이다라는 주장일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릅니다. 분명 공범도 우발적으로 죽였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흉기는 들고 간 거는 위험 용도였지 찌를 마음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너무나도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공격을 가했다라는 게 아마 이들의 입장일 겁니다. 계획적인 것보단 우발적인 게 형량이 훨씬 낮게 나오니 말이죠. 하지만 여기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방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그 이후 방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주할 차량까지 미리 준비해놨다라는 것까지 과연 흉기를 들고 간 상태에서 위험용으로만 썼을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핵심 쟁점 두 번째, 앞서 봤던 사건과 동일한 것이죠. 누가 죽였냐라는 겁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 아마 분명 서로가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린 앞서 이승만과 이정학이 그러는 것도 봐왔었죠. 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살인죄를 덮어씌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물론 오랜 시간 동안의 경찰의 수사, 그리고 그 안에 남은 여러 가지 흔적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증거들, 그리고 이들의 진술에서 오류를 찾아서 분명 검찰은 증명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그리고 공범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둘 다 살인에 가담한 것인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목을 조른 것과 흉기를 썼던 것 둘 다 살인의 사인이다 라고 나온 국가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들 둘 다 살인에선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영원한 미제 사건은 없다. 지금도 불철주야, 우리가 모르는 곳, 우리가 모르는 시간, 그 시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많은 경찰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많은 사건들이 많이 해결되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오늘 뒷이야기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제가 2023년 3월 13일 날짜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날짜가 저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뒷이야기는 미제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놀라운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보셨을 텐데, 저희가 과거에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사건, 그 사건의 범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거가 되고 나서 방송을 해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은 제보자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측근들이죠. 다 아시는 분들. 근데 그 뒤에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왔어요. 바로 뭐였냐면, 저희가 과거에 이제 유튜브에다 올렸던 영상인데, 경찰관을 습격해서 총기를 탈취했던 사건, 미제 사건이죠. 백경사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사라진 총기를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받고 들어가 있고, 유기징역을 받고 있는 이정학, 이승만은 무기징역이죠. 이승만이 경찰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백경사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 그리고 총기는 어디 있다. 그리고 그 총기의 위치가 울산에 있는 어떤 모텔을 얘기했는데, 정말 경찰이 찾아봤더니 거기서 총기가 나왔고, 그 총기의 일련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백경사님의 총기가 맞았어요. 이승만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승만은 그 사건의 범인이 이정학이다라고 지목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입장이 되는 거냐면, 대한민국에 있던 미제 사건들 중에 총기 탈취 및 살인사건이죠. 총기를 썼던 살인사건. 미제 사건 2개가 지금 얘네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승만은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의 주범, 총을 쐈던 사람으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총기 탈취를 했던 이정학은 유기징역을 받은 상태죠. 이걸로도 둘이 엄청 싸웠으니까 서로 범인이라고. 근데 어쨌든 재판부는 판단을 해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을 줬는데, 지금 이거에 좀 삔또가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이 갑자기 이걸 자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정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사실은, 물론 이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승만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예요. 이정학이 그걸 전부 다 얘기해줬나?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총기는 어디다 숨겼어 라는 얘기를 과연 이승만한테 해서 그런 건가? 여러 가지에 대한 추측들이 붙는 거죠. 이승만은 어떻게 그걸 이 오랜 시간 동안, 엄청 오래됐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위치랑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에요. 자백을 했지만,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든 이정학한테 몰아서 이정학이 그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항소심 때 대전 은행강도 사건도 내가 아니다, 얘가 맞다 라는 식으로 하려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고요. 이정학이 범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더 지켜보고 확인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뒷이야기에서 또 찍고 있냐면, 얘네와 관련된 미제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저희도 어느 정도 내용을 확보를 했고, 한 80% 정도는 이승만이 엮여있다라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건도 얘네가 저지른 거면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 중 3개를 얘네가 저지른 거예요. 물론 이승만만 저질렀는지 같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좀 깊게 관여 중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좀 깊게 들어갔고요. 이 부분을 좀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제가 조만간 방송을 촬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리고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확실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확정도 아니지만 그렇다에 가까운 정도. 아마 이거는 조만간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미제 사건을 3개나 일으켰던 범죄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다른 범행을 또 저질렀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요.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많은 미제 사건들이 있지만 정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많은 경찰관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하면서 잘못된 경찰, 잘못된 검찰, 잘못된 재판부 다 무언가 전 비판을 합니다. 근데 늘 얘기하지만
그 전체를 욕하지 않았으면이라는 걸 늘 얘기를 드려요. 이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거나 본인이 불만이 있거나라는 부분은 미꾸라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치안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니까 우린 모두가 아니라 미꾸라지는 버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내용 정리하고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